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입니다. 중남미 문화원에 이 넓은 조각공원이 있는데요. 그 조각공원 한편에 이렇게 그 벤치가 쭉 있습니다. 이것도 다 중남미 스타일인데 이 벤치에 우리 아미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와서 오늘 그 국대 토크 방송 녹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저 고성국이 혼자 나와갖고 여러 명 나왔다 그러는 거 아니냐? 예, 늘 저 이 팩트 체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증거 사진 첨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입담의 국가대표입니다. 장원재 박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왔는지 모르게 맨날 나오는 고성범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제가 나올 때마다 궁금해요. 내가 왜 이 프로그램에 나와야 되는지. 여기 저 중남미 문화원 장원재 박사 네. 어때요? 처음이라고 그러셨죠? 네. 경이적입니다. 아, 정말 환상적이죠. 네. 아, 저기까지 해요? 네, 아마 중남미에도 이런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중남미의 참맛을 세계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중남미에는 또 아미고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만드셔야죠. 고성글 TV도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 아주 운 나쁘게 제 옆에 앉게 되신 두 분이 계세요. 계속 화면에 나오실 테니까 누군지 소개는 해야 되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네, 가죽공예? 저 가죽공예. 제가 이거 지금 한 2년 가까이 이거 하고 다니는데 할수록 이게 막 손에 딱 붙어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길숙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 공방도 차리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8월 16일 정도 오픈할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오픈하면 우리가 가서 촬영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가죽공예는 제가 2년 써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가죽공방 전화번호 자막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소개해 주세요. 아유, 저는 뭐 아미고 너무 박사님 좋아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여기 아미고 회원 됐는데요. 아마 제일 늙은일 거예요. 42년생이에요. 42년생이면 아니 그러면 혹시 저 여든이 넘으셨다는? 그럼. 어허, 이런 참네. 네, 우리 저 성함이 저는 이경자고요. 저는 4.19 세대예요. 그래요. 우리 만 나이로 해도 81살이세요. 네. 예, 81세의 그 소녀 같은 우리 이경자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국대 토크 주제는 난장판으로 잡아봤습니다. 난장. 예, 난장이 막 뭐냐? 들어가고 막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예, 난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불교 용어인데, 불교의 이제 야단법석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들 모여갖고서 무슨 얘기든 막 떠들고 막 자기 주장하고 뭐 그래서 서로 막 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또 옆하는 사람도 나타나. 예,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수렴이 되는, 예, 그게 뭐 딴 게 아니라 공론이죠, 공론. 제가 첫 번째 그 질문을 우리 장원재 박사한테 드릴게요. 그 얼마 전까지 우리 저 아버지들이 이 엽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아직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할 실력이 못 돼. 뭐 그런 얘기도 소슴치 않게 하곤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논쟁도 하고 막 치열하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가 결론이 나면 다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론의 역사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원재 박사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공론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뭐 이런 건가요? 네, 예. 네. 절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십시오. 네, 공론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동했던 만민 공동회. 구한말 그 만민 공동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의견을 수렴하고 다 좋은데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나라에 무슨 뭐 공론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해서 수많은 고급 인력을 만들어내고 그 바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함으로써 배고파서 굶는 사람이 없어졌죠. 아니 근데 배고플수록 공론을 잘 정리를 해야지 한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다 저기 쓸데없는 공론입니다. 일단 배고픈 거를 면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자, 고성범 본부장. 근데 주제가 뭐라고요? 공론의 역사. 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론을 모으고 왜 나왔는지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게 빈말이 아니죠. 저 사람은 자기도 왜 나왔는지 몰라. 저도 늘 그게 궁금해요. 왜 나를 부르고 있는지. 예, 이 만민공동회는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그 일찍이 그 서구 민주주의를 공부한 그런 선각자들이 우리도 국민을 일깨우고 깨닫게 하고 국민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게 만들자.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민 스스로 만들게 하자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런 문제의식을 전파하고 설파하기 위해서 만든 연설회장입니다. 그걸 만민공동회라고 불렀는데 그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걸출한 스타, 대중연설의 걸출한 스타가 두 사람이 탄생합니다. 한 사람은 이승만. 23살의 이승만. 또 한 사람은 도산 그 사람보다 안창호. 더 젊어요. 20살의 안창호. 안창호. 예.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서울에서 데뷔를 했고 서울 만민공동회.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양 만민공동회에서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21살의 젊은 청년들이 그냥 지나가던 장사미사들을 모아놓고 왜 조선이 깨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조선이 왜 청의 지배도 벗어나고 일본의 지배도 벗어나고 우리가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만민공동회 회보를 보면 의견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하면 제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박수로서 지지의 의사를 표한다.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다 차근차근 만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국대 토크는 그냥 그 몇 가지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심층적으로 가볼게요. 저는 이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이 공론의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화백 제도로 가는 게 그겁니다. 신라가 신라 한반도를 통일하는데 그 통일시키는 힘, 그 신라가 통일시키는 힘, 고구려보다 군사력도 약하고 백제보다 무역도 별로 흥하지 못했던 사실은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신라인데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거든요.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해요. 하나는 화백이라는 제도예요. 이게 만장일치 토론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나건 간에 토론에 붙여서 결론이 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결론이 나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누구도 딴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무정신의 상징이죠. 이 화랑, 특히 10대 후반의 그 젊은 청년 기회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육사 같은 이런 화랑이 그 젊은 엘리트 집단들이 딱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국대 토크에서 다음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김유신과 김춘추라는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게 한 사람 갖고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극복할 때 이순신 하나 갖고 된 게 아니라 이순신과 류성룡 두 사람이 정말 찰떡호흡을 맞춰서 국난을 극복했듯이 삼국통일도 김유신과 김춘추 이 두 사람의 5대에 걸친 그 동맹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통일을 해내는데 저는 그 오랜 고대 국가인 통일 신라 또 그 신라 시대부터 이 공론의 역사가 깊이 우리 DNA에 각인됐다. 이게 뭐 서양 민주주의만 민주주의 아니다. 또 좌파들만 맨날 회의하는 거 아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화백제도라는 게 신라에서는 제대로 기능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화백제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가 이 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화백제도 같은 제도가 기능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뭐 제가 이거 야사입니다마는 해도 안 되는 놈은 뒤에 끌고 가서 때렸다 그러더라고. 버릇을 고쳐줬다 그러더라고. 예, 우리 저 왜 있는지 모르는 고성범 본부장. 예. 그게 이제 화장실 데리고 가서 패야 된대. 예.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그 지역 범위,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적어도 자기가 의사를 결정을 하고 뭐 투표든 공론을 모아서 그래서 그 집단이나 그 나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주로 뭐 시민이거나 귀족이거나 이런 책임질 수 있는 계층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된 것 같고요. 저는 뭐 아까 한 100여 년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근세사 현대사에서는 80년 5월에 있었던 서울역 회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이제 그 군부의 탄압에 맞서서 대학생들 수만 명이 서울역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 서울에 모였던 학생들의 지도부가 회의를 해서 계엄군이 서울로 진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항의는 오늘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좀 해산을 하자. 그렇게 그 심재철 지금 의원이었죠. 네, 전 국회의장. 이분이 결정을 하면서 서울에서는 유혈 사태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서울역에 모였던 서울역 광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때는 거기 수만 명이 그 앉아서 시위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수렴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위 광장에서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서울역 5.15 회군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왜 심재철이 그걸 주도했냐면 심재철이 당시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 뭐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총학생 회장들이 다 서울역에 모여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회의를 임시적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주재하면서 토론을 격렬하게 붙어서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 진다고 하는 강경파도 있었고, 야,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면은 빌미를 줄 수 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이제 온건파도 있고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이제 심재철이 그 이론을, 그 양론을 잘 수렴해서 이제 서울역 회군, 이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대학으로 이제 그걸 이끌어냈죠.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 역시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자기 얘기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혹시 그 자리 서울역에? 그때 저는 잡혀가지고요. 서울역에 못 갔어요. 예비 검속당해서? 당시에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 국민대학교의 그 언더 최고 지도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예비 검속을 해서 꼼짝 못하게 붙잡았던 나봐요. 예? 성북서에 있었어요. 성북경찰서에. 그립네 성북서. 나도 잡혀가면 성북서로 갔는데. 성북서가 고대, 국민대, 고대, 국민대, 성대. 성신여대, 성대. 거기를 관할하는 서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자신 있게 이 광장의 DNA, 공론의 DNA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인한테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제일 확실한 근거가, 역사적 근거가 뭐냐면 세종대왕의 공론 정치입니다. 그 세종대왕이 이제 그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세종대왕이 5번째 왕이잖아요. 태조, 네 번째. 아니요. 태조, 정조, 태종, 태정태세. 그래. 네. 5번째, 4번째구나. 네 번째.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성계가 건국을 해가지고 그때 건국의 공로가 있는 그 공신들이 전부 다 엄청난 벼슬도 받고 땅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흥 기득권 세력이 돼서 뭐 땅을 막 겸병하고 막 이러니까 국가 재정이 점점 쪼달려가지고 세종대왕이 그 토지 개혁을 통해서 그 세정을 다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태조와 함께 또 태종과 함께 이방원과 함께 난도 일으키고 건국에 공을 세운 그 훈구 공신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종을 얼라처럼 보다가 세종이 자기네 재산권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막 격렬하게 저항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때 택한 방법이 그럼 좋다. 토론해보자 이거예요.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이제 경연이라는 그 이 임금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장, 국무회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했는데 결국 세종이 이겼어요. 이긴 방법이 뭐냐면 세종이 이길 때까지 토론한 거야. 예, 이길 때까지. 인디안 기호제랑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길 때까지 토론을 했어. 그래서 막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후구 대신들이니까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어. 늙어서 죽어서 없어졌어. 그래갖고 세종한테 반대하던 사람이 싹 없어져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토지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면 어떠냐고 안을 냈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진 다음에 반대자가 하나도 없어서 실시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냐? 1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같이 임기제 5년 대통령은 못하는 일이에요. 예?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왕이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17년 동안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해서 물론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던 건 아니고 계속 설득해요. 설득하는데 그냥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세종이 각 지방의 시장 군수들, 목민관들한테 이 토지개혁과 관련된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어서 보내라. 일종의 여론조사를 했던 거죠. 아, 그럼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가난한 서민들, 농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토지개혁 필요하다는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갖고서 봐라, 국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냐 이러고 이제 그 훈구 대신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17년을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냥 해 그러면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뒤에서 딴짓하고 항명한다 생각하니까 완전히 설득할 때까지 17년 동안을 이 사람이 정말 자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실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론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이 없었으면 결과가 있은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반발이 이어졌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꽤 그 전략적인 분이네요. 아주 머리가 좋았던 사람. 예. 그냥 공부만 했던 책상 물림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원래 그 우리나라의 그 선비들은 문무겸전이 전통입니다. 활쏘기, 뭐 말타기 이런 거를 그리고 굉장히 병서를 꼭 읽어요. 아니 세종이 말을 탔다고요? 아, 그럼요. 그 등치가? 즐겨- 말이 좀 불쌍한 아니 김정은도 타는데 아니, 세종대왕을 아니, 그렇게 세종대왕이 말씀하시면 네. 식사를 하실 때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드셨던 정도로 이렇게 몸이 좀 비대하셨던 분이세요. 네, 당뇨병도 앓으셨던 네. 것 같고 근데 김정은도 타잖아요. 김정은보다는 날씬하셨어요. 아니 김정은은 가끔 그 보여주기 위해서 타는 거고 네. 당시의 왕이 뭐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는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야 되는데 아, 주로 가마였는데 굳이 얘기하니까 말도 탔다고 그러죠. 아, 그런 거죠? 예. 예. 아니 너 놀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그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관드는 사람이 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국대 토크는 이렇게 마음대로 새길로 가도 상관없는 토크입니다. 갑자기 관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관에서 관으로 이게 공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네. 그 우리나라 그 스님들이 있잖아요. 스님 이게 불교계 큰 일이 벌어지면 스님들이 정말로 비상한 시기에 딱 한번 소집하는 게 있어요. 승려대회라는 게 있어요.
승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승려 대회를 열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조계종에서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로 회의라는 건데 그 위에 있는 게 승려 대회. 거기서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리 그 뭐 종정이나 사무총 그 총무원장님이라도 그걸 갖다 어길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비상한 시기에는 모든 승려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침을 정하고 규율을 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통이 몇몇이 지금 그럼요, 내려오고 그럼요. 있는 예.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쪽 말씀을 하시니까 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사는 뭐냐면 당대의 덕이 높은 그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뭐 봉정사 같은데 모여가지고 봉암사 예, 같은데 봉암사.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 덕을 다들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의했으니 우리도 따르자. 그렇게 해서 불교 개혁이 확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사가 몇 번 있어요. 불교가 침체기에 빠졌거나 또는 막 심하게 일제시대 때 막 왜곡되거나 그럴 때 그런 결사를 통해서 그 침체된 불교 교단 전체를 쇄신하는. 근데 이게 무슨 법을 만든다거나 뭐 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이 큰 지식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결의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수의 이 불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만들어져. 그것도 일종의 그 한국식 불교식 이 공론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예전에 신라 시대부터 또 그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세종의 사례 또 우리 아까 80년에 서울역 해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안창호 선생이 했던 만민공동회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민주주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 몇 년 강의를 했어요. 젊었을 때 80년대 중반 90년대 이때. 그럼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교재를 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몇 가지 사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교재가 없어요. 그 지금도 없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다 그리스 로마,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시민혁명과 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에서 네. 당시 이제 그 그리스 시민권을 가진 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의 지도자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도 모으고 뭐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민주주의만 서양의 역사에서만 민주주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를 민주주의와 담론이라는 구조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정리하고 그런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는 보통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된 후에 미국으로부터 이식된 제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선거를 하고 상권 분립을 하고 하는 이런 정치 제도는 서양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거가 맞아요.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공론의 그 과정을 우리가 전혀 몰랐거나 행동해 오지 않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훌륭한 공론의 역사가 있고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게 지금 우리 국대 토크의 대주제가 한국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이 여러분들과 저의 DNA에 수천 년 내려온 이 공론의 역사, 담론의 역사, 난장의 역사, 야단법석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면 한국이야말로 또 한국인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 선진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민족 이렇게 면면이 흐르는 평등의식도 있고 또 아까 공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집안 대소사를 정할 때도 항상 가족 회의를 연다거나 혹은 이제 집안 어른들끼리 모여서 뭐 의논을 한 뒤에 결정을 한다거나 했지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선 시대를 이제 가부장적 권위주의 이 시대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집안에 그냥 장자가 남편이 아버지가 그냥 모든 걸 막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이런 사회였다고 보통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학계에서는 그 가부장적 권위주의 때문에 여성들은 거의 막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 대소사에 있어서 가정사는 절대적으로 그 집안의 부인의 결정권에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옛 가옥들을 가서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랑채 있잖아요. 사랑채가 늘 바깥에 있어. 거기 뭐 저 동네 지나가던 사람이 가끔 자는 집처럼 돼 있어. 거기가 남자들 공간이야. 그 사랑채를 지나서 이제 담이 있고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안에 정원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 안채 거기는 남성 출입 금지 구역이야. 거기가 이제 여성들의 공간. 금남구역. 그래서 뭐 이를테면 부부 관계를 하려고 그래도 허락받고 들어가야 됐어요. 부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제사라든지 또는 뭐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또 집안의 간호, 집안의 노비들 할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건 다 그 집안의 여주인의 안주인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궁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네, 중전 왕비 후에 이제 뭐 대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들의 일 그렇게 실제로 궁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성들의 관할이었고 거기 임금이 관여하지 못하게 법도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장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이른바 양성평등이 상당한 정도로 구현된 사회였고 또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였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다 꼼짝없이 막 움직이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다. 아까 우리 대소사를 이 가족회의, 가문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듯이 어디서나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안주인 발언권이 더 셌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안주인이 조선시대만 해도 뭐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이럴 때 구술하고 싶어요. 근데 바깥 양반은 선비야, 유교를 신봉해. 그러니까 구술하면 체면에 손상이 되잖아요. 근데 구순해야 돼. 그럴 때 남편이 꼭 군 날짜를 미리 알았는지 그 날짜에 맞춰서 외유를 나갑니다. 출타해, 출타. 네, 출타를 해요. 네. 그러니까 피차가 안에 그래서 체면 유지를 하는 괜히 거죠. 동네 바깥에서 어스렁어스렁 거려. 왔다 갔다. 자, 이 대목에서 왜 있는지 모르는 고성본부장. 네, 지금 전화기 보고 계신데 이게 국대 토크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학습을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자료를 계속 찾아보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전화가 계속 울려서 비난 전화인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가보면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되게 그렇게 큰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정도가 뭐 1000만이라 그러고, 근데 그거는 그 서울 외곽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좀 큰 도시 그러면 100만. 예, 근데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엄청 큰 도시 같지만 100만 명 정도 사는 거예요. 뮌헨 100만 정도 살아요. 근데 그보다도 대부분의 도시가 사이즈가 작아요. 평균 10만 정도야. 예, 10만 정도인데, 이 도시를 가면 거의 보편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도시의 한가운데 광장이 있는 거예요. 그 광장이 네모 광장도 있고 원형 광장도 있는데 어쨌든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 시청이 있어요. 그리고 마켓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양 도시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도 근대화 이후에 조성된 도시는 그 서양식의 그 도시 건축 모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는 대개 도심에 그래서 광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공론 담론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려 그러면 요즘은 다 SNS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하지만 적어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뭔가 하여튼 광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모여서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광장이라는 게 되게 정치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광장 정치, 의회 정치, 지하 정치. 이제 지하 정치는 운동권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고, 의회 정치는 뭐 국회의원 뽑아서 하는 거고, 광장 정치가 직접 민주주의인데 건국이라든가 국가에 아주 중대사가 있을 때 이때는 전부 모여서 의견 개진하고 그 결정을 짓고 거기에 따르자. 그래서 이제 광장 정치가 필수적인 거죠. 다만 이게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때만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장원재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한다는 건 말이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같으면 모여서 토론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니나 나나 똑같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내 생각대로.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미 서로 간에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데 함께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모여봐. 저 광장에서 만나. 네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이거거든요. 우리말에 우리가 가끔 쓰는 말에 야 광화문 광장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어떻게 되나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 거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이 같은 얘기하면 같은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광장에 모인다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식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광장에 안 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광장 정치라는 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개인의 자유도 타인이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그거는 자유도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 강도놈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네. 우리 식구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요새 때려 잡아야지.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이게 뭔가 좀 뭐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시기해서 것들은 드리는 강도지 거예요. 강도. 네. 예, 그냥 어쩌다 우리 집을 담을 넘어서 우리 집 정원에 왔으니까 그냥 우리 식구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때려잡아서 보내야지. 그러니까 강도와 식구는 구별해야죠.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을 허용하는 한계는 있어야 한다. 그거 뭐냐면 그 한계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의 체제를 인정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생각이 달라도 이 체제를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정리해야죠. 그렇죠. 그 광장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우병 때부터 좌파 종북 주사파들한테 뺏겼어요. 그 전까지 광장은 우리 자유파의 것이었거든. 지금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잖아요. 87년 민주화 운동도 다 광장에 나가서 우리 자유파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낸 6.25 선언의 제도화에 기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광장이 우리 자유파의 것이었어요. 이 4.19 시민혁명도 자유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4.19 시민혁명을 했던 주도 여기 4.19 세대 계시네. 네. 예, 우리 얼마 전에 그 4.19 세대가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철학과 우리의 4.19 혁명의 이념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저 어렸을 때 4.19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너무 직권을 오래 갖고 밑에 사람을 잘못 둬서 그렇지 절대로 진짜 대한민국의 국부예요. 저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4.19 세대도 배우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가서 그런 저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네. 4.19 혁명도 또 87년 6월 민주화 운동도 다 광장에서 이루어졌고 그 광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주인 노릇하는 광장이었거든.
그런데 그랬던 광장을 우리가 광우병 때부터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광장, 촛불 그러면 종북 주사파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는 그런 거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기억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하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모였을 때 다들 쭈삣쭈삣하면서 모이더라고. 얼레벌레 같죠 뭐. 네, 얼레벌레 왔어. 여기 와도 되는 건가? 가수나하고 살냄새 나는 그거 얼굴 보러 달라고 딱 입질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 광장이었는데 우리 거였는데 그 광장을 좌파들이 한 빼앗아 가지고 그게 2008년에 광우병이 터졌거든요. 그 2008년에 터졌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2016년에 이제 촛불들이 났으니까 8년이야. 8년 동안에 이것들이 광장을 완전히 자기들 것으로 무단 형질 변경해 버린 거예요. 온갖 좌파 문화재 만들고 무슨 저 세월호 천막 치고 뭐 자기네 땅처럼 그러면서 광장이 심각하게 왜곡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찾아낸 것이 우리 이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의 국민대혁명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장을 잃어버렸던 광장을 우리 자유파의 광장으로 되찾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향유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촛불 말씀하셨는데 광우병이나 기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동한 사람들이 광장을 점령한 거거든요. 2019년은 사실과 진실이 선전과 선동 세력을 몰아낸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색에 잠겨 있는 고성범 본부장. 자연의 현치돼가지고 지금. 예, 좋네요. 예, 뭐 나무도 아주 우거지고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아마도 저기 서울대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 보통 많이 모였을 때 한 3,000명 정도 모이면 스피커 틀어놔도 겨우 들리는 정도거든요. 10,000명이 넘어가면은 같은 소리를 동시에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안해낸 게 이제 그 선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나의 또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이들이 결정하게끔 하는데 뽑아 놓으면 이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제도의 한계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이제 IT라고 생각해요. IT는 그 수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한 50대, 60대만 하더라도 IT라는 것이 손에 잡히질 않고 어려운데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서 태어난 아기들은 이 친구들은 생리적으로 IT하고 아주 친화성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 그리고 한 50대, 60대가 될 때 되면 IT 발전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하지 않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뜬금없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저기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들이나 광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층층으로 계단이 있잖아요. 그게 그 건물의 구조가 스피커가 마이크가 없을 때 무대에서 사람이 육성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구조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아크로폴리스 민주주의,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그 광장 그렇게 조성돼 있어요. 거기에 당시에 그 광장에 들어가서 발언을 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6,000명 정도입니다. 6,000명이고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 그리스의 국민은 6만 명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5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 절반쯤 넘는 사람들이 여성이에요. 여성은 시민이 아니었어요. 예, 여성은 시민으로 간주가 안 됐어. 시민권이 없었던 거죠. 간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 낳는 기계로 취급이 됐어요. 그다음에 노예들도 일하는 기계에서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이거는 저 하등한 종족이다 그래서 시민권이 없었어. 그래서 인구의 90%는 시민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 6천 명 정도가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6천 명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동시에 모여서 서로 떠들고 투표할 수 있는 그 숫자가 그걸 넘어가면은 걔네들도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공간적 인구학적 한계는 6천 명이다. 이렇게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영토가 늘어나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대체제로 투표라든지 선거라든지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는데 이건 여전히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고범장 얘기대로 이제 IT를 통해서 몇 천만 명이든 몇 억 명이든 동시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찬반을 표시하고 그게 실시간으로 결과가 딱 나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 많은 간접민주주의 방식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아테네처럼 이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우리가 제약을 벗어나지 않았냐.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이걸 디마크라시라고 그러거든요. 전자디마크라시, 전자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직접민주주의 하자. 예산안 심의? 그거 뭐 무식한 국회의원들한테 왜 맡기냐. 우리가 다 직접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디마크라시, 전자적 방식의 이 토론 방식과 투표 방식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하게 만드는 이 리프리젠테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고성범 본부장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유식한 것 같네요. 이거 제가 30년 전에 대학에서 강의하던 단골 주제인데 그때는 이게 SNS가 없을 때라서 학생들이 제가 강의하면 뭔 소리 하나요? 하고 눈만 끔뻑끔뻑 했어요. 그러니까 광장 정치 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고 시간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물리적 제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이제 디지털로 뛰어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이 좀 많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와서 저 김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자, 이 광장 민주주의 6천 명의 아테네 시민들만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저가 아니지. 그리스 그리스의 정치인 누구를 탄핵하자 말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폐각 투표라고 하는 것도 했어요. 조개 껍데기를 1년에 한 명씩 무조건 퇴출시키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 잘하고 성과가 많은 사람이 이 폐각 투표에 걸려서 쫓겨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일도 잘하고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독재를 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 때문에 미리 추방시켜버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시민이야. 그런데 회의가 있어. 회의가 있는데 무슨 아주 중요한 약속이 겹쳤어. 어떡할래요? 하지 않죠. 약속 안 하고 회의에 나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석해서 시민으로 발언하고 투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야. 제일 중요한. 그거 아니면 시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그런 거거든요. 광장에서 모여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약속 있다고 빠지고 이거 시민 자격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동의해줘? 자, 그러면 우리 고범장 얘기대로 이제는 그 직접 민주주의를 SNS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SNS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민 자격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고성국 TV에 구독 안 하는 사람은 시민 자격 없는 거야. 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장 박사 받아주세요. 수습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젊은 세대가 SNS에 익숙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요새는 우리 정부도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 그다음에 S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의견이 왜곡이 되죠. 바이어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왜곡된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면 정부는 그대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광장을 지켜낸 심정으로 SNS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SNS에서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요. 예. 이게 SNS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되려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누구나 다 쉽게 접속하고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가 공유가 돼야 돼요. 이게 SNS가 이게 정보의 바다잖아요. 너무 많어. 그런데 이제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자료나 데이터가 같이 공유가 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지만이 SNS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론 조작도 없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이랑 붙었을 때 그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2008년에 저것들이 광우병 괴담 가지고서 막 대통령을 흔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자유파 쪽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쪽에서 막 너무너무 막 분하고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중에 일부가 너무너무 분해서 가스통을 들고 아스팔트로 나온 적이 있어요. LPG 가스 통 들고 너네 슈트리면 내가 이거 터트리고 나 죽고 너 죽고 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시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저기 서 있는 우리 수색대님 이분 저런 옷 입고 저런 군복 모자 쓰고 그거를 좌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종북 주사파들이 봐라 저 이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저런 극우야. 그렇게 막 매도하면서 역선전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가스통 할배라고들 그때 당시에 불렀어요. 이분들이 한 300~400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특강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갔더니 제 앞에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 경선할 때 박근혜 김문수 이렇게 경선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거기 불려 나와서 막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야. 예? 막 그분들한테 당신 말이야 경기도지사 하면서 땅굴도 말이야 30개나 있는데 말이야 하나도 발견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막 되게 당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제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나가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이른바 가스통 할배들하고 이제 정말 죽기 살기로 토론을 붙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제가 거기서 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를 아주 막 험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선 이기고 싶냐? 그러니까 대답은 우렁차대. 네 그래요. 대선 선거 이기고 싶냐? 네. 그러면 가스통 내려놔. 가스통으로는 표 못 얻어. 대신에 스마트폰을 잡어. 표는 이 스마트폰 안에 있어.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려면 가스통 들고 다니면서 협박하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한 명이라도 더 좋은 문자 보내. 그래야 선거에 이겨. 제가 왜 그런지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판하듯이 했어. 자, 여러분. 가스통 내려놓을 거야, 안 내려놓을 거야? 대답해. 내려놓겠다고 그랬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후에 가스통 들고 나오질 않았어요. 대신에
다들 스마트폰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이 세대 또 우리 윗세대가 뭔가 이 IT 뭐 SNS 그러면 막 굉장히 낯선 거였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낯설어. 그런데 그때 그 선거 때 말이에요. 2012년 대통령 선거 12월 19일. 그때 보면 우리 쪽의 투표율이 조금 불안하니까 전부 문자판 들고 야 너 투표했냐 어쨌냐 막 하면서 투표 동료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했어.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2012년 대선부터 우리 자유우파가 SNS를 자기 무기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는 사실 이거밖에는 우리가 기댈 게 없었잖아요. KBS, MBC 다 뺏기고 종편들 전부 다 저쪽에 머리 숙이고 라디오, 신문 할 것 없이 전부 저쪽으로 다 줄 섰을 때 유일하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5년간의 문재인 폭정과 싸워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SNS라고 하는 게 우리 자유파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쭉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세력이 우리 자유파라는 거예요. 자유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입만 열면 지그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자유파가 뭐 독재를 하고 뭐 권위적 통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역사의 팩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너무 말이 장황하고 길다고 줄여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이 있어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마무리 먼저. 네. 먼저 하시죠. 난 뭐 있으라 마나는 사람. 너네는 그런 거 갖고 싸우니? 먼저 하시죠. 앞으로는 또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IT 친화성이 있는 세대가 될 겁니다. 이들에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또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려서 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인터넷 속에 길이 있습니다. 고성국 TV 속에 바른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찾아오십시오. 깔끔한데요? 야단법석 난장으로 시작해서 우리 한국인의 저 DNA 깊은 곳에 공론 민주주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일시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뺏겼지만 다시 광장을 되찾고 민주주의와 공론 담론의 정치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오늘 중남미 문화원에서 진행해드린 국대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